네, 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는요, 2023년 노벨 생리학상 공동수상자시죠.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두루 와이스먼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 노벨상 세계는 그 AI 시대의 좀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는 다르게 인류 공영에 기여하신 분들의 깊은 지혜와 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흐름을 바꿨던 그 mRNA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두 과학자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때 mRNA 백신, 정말 이건 뭐랄까 게임 체인저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랬죠. 이게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과 드루 와이스먼 박사님의 그 수십 년 연구가 없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몸속 세포가 직접 항원을 만들게 한다. 이 설계도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말 혁신적이었죠. 네, 그 방식 자체가요. 네, 그래서 백신 개발 기간도 엄청나게 단축시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좌절과 무관심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성공한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특히 카리코 박사님의 그 엄청난 집념, 그리고 와이스먼 박사님의 면역학적 통찰력,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2005년에 그 핵심적인 논문을 발표하고도 거의 15년 동안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15년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주목을 못 받으셨네요. 네. 과학계가 얼마나 좀 기존 틀을 벗어나는 아이디어에 더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다른 길에서 온 두 사람. 이 두 분의 배경이 굉장히 대조적이었다는 점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카리코 박사님은 헝가리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이셨고 정말 여러 어려움을 딛고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심지어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힘들게 연구를 이어가셨죠. 정말 쉽지 않으셨댔네요. 반면에 와이스먼 박사님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학 그리고 면역학을 전공하신 뭐랄까 엘리트 과학자셨고요. 네. 이렇게 정말 다른 길에 걸어온 두 분이 1998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딱 만났다는 거. 이게 참 운명적이죠. 그러게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났던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각자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달랐기에 가능했던 거죠. 세 번째, 기성일환에 대한 의심. 근데 당시 학계에서는 mRNA를 치료제나 백신 후보로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불안정하고 또 몸에 들어가면 원치 않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위험하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백신이나 치료제로 쓰기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이 두 분은 바로 그 강한 면역 반응 자체에 오히려 주목을 한 겁니다.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신 거네요. 네. 왜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 mRNA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 세포에는 그 일종의 비상벨 같은 수용체, TLR 같은 게 있어서 외부 RNA를 감지하거든요. 네. 바로 이 비상벨이 울리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mRNA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유리딘, U라고 부르는 염기를 약간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슈도유리딘, M1사이로 살짝 바꾼 거죠. 일종의 위장술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이 작은 변화로 면역계의 공격은 피하면서 단백질은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해낸 게 바로 2005년 그 핵심 연구입니다. 기존의 통념을 그냥 뒤집어 버린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발상이네요. 네 번째, 운명적 만남. 근데 그 두 분의 첫 만남이 1997년 가을 대학 복도에 있는 복사기 앞이었다는 이야기도 참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참 유명하죠. 와이스만 박사님은 당시에 HIV 백신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좀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고 계셨고요. 네. 카리코 박사님은 그 mRNA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데 지원도 부족하고 함께할 동료도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서로가 정말 필요했던 순간이었군요. 그렇죠. 정말 서로에게 딱 맞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걸 직감했다고 해요. 이야. 그래서 카리코 박사님의 그 mRNA 조작 기술하고 와이스만 박사님의 면역학 지식이 결합되면서 연구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바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했습니다. 5번째, 거절의 벽을 넘다. 하지만 그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도 세상에 나오기까지 길이 정말 험난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계속 그 제안을 거절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요. 카리코 박사님은 심지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해고 위협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거절이 내 일상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네요. 와이스만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한테서 왜 저렇게 불안정한 물질에 매달리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이나 비판도 많이 받으셨고요. 연구비가 떨어졌을 때는 와이스만 박사님이 본인 다른 연구 예산을 쪼개서 카리코 박사님 실험을 지원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아, 정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네요. 네. 2005년 논문 발표 이후에도 학계 반응은 여전히 좀 싸늘했지만 그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확신 하나로 거의 2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 어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6번째, 돌연변이의 발견. mRNA 변형으로 면역 반응을 잠재우다. 자,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우리 몸은 주입된 mRNA를 외부 침입자로 보고 공격했을까요? 네, 그게 문제였죠. 이게 카리코랑 와이스만 연구의 진짜 시작점이었잖아요. 이 면역 반응, 이것 때문에 mRNA 활용이 진짜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몸은 외부 RNA를 딱 보면 이거 바이러스 감염 신호 아니야? 하고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돌파구가 뭐였냐면 mRNA 구성 요소 중에 우라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자연에도 있긴 한데 약간 형태가 다른 1-메틸 쇼도 유리딘, 줄여서 M1사이라고 부르는 걸로 살짝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와, 그 작은 화학적 변화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다니. 네. 그럼 이 변형된 mRNA는 그 외부 물질 감시하는 면역계 센서, 특히 그 TRL 수용차라고 하셨죠? 그 눈을 속일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감시망을 피한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단백질 만드는 능력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냥 면역 반응만 피한 게 아니라 단백질 생산 효율까지 확 높여버렸으니까. 안전성하고 효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이야, 2005년에 발표된 이 연구가 지금 우리가 아는 mRNA 백신의 그 기술적 뿌리가 된 겁니다. 7번째, 2005년의 전환점, 세상을 바꾼 논문 한 편의 위력. 바로 그 2005년 이뮤니티지에 실렸다는 논문 이야기네요. 근데 그때는 거의 아무도 주목 안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믿기지가 않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그 논문의 핵심은 사실 간단해요.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그러니까 M1사이를 쓰면 염증 없이 단백질 만들 수 있고 효율도 좋다. 이걸 딱 증명한 거였죠. 당시 통념과는 완전 반대였겠네요. mRNA는 염증 유발 물질이다. 이게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죠. 근데도 발표하고 나서는 인용도 거의 없고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더니 참. 하지만 소수의 기업,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데는 달랐군요. 네, 그 회사들은 이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일종의 선관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딱 15년 뒤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상황이 닥치면서 이 논문이 정말 말 그대로 백신 개발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기초과학 연구가 시간을 두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학계의 반응, 침묵에서 인용 폭발로 15년 후의 반영,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15년 동안은 조용조용했던 논문이 2020년부터 갑자기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군요. 네, 팬데믹 터지고 나서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로 딱 부상하니까 논문 인용 건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야. 학계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저거 문제 많은 물질인데 하던 게 와, 이거 완전 혁신적인 플랫폼이네? 이렇게 인식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러고 보니 왜 처음에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을까 이런 반성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저널에 실려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죠. 이게 결국 과학계의 어떤 평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렇겠네요.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해서 항상 바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관심이 쏟아진 게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준 셈입니다. 9번째, 기술의 꽃.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탄생. 자, 그럼 이 기초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 두 회사가 정말 대표적이죠. 둘 다 카리코 와이스먼의 그 변형 mRNA 기술을 핵심 기반으로 삼았어요. 아, 그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모더나는 원래부터 mRNA에 완전 집중하던 회사였고 바이오엔테크는 원래 항암 연구를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화이자랑 손잡고 개발에 성공했죠. 뭐 48시간 만에 백신 후보물질 설계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그 속도는 개발부터 승인까지 1년도 채 안 걸렸잖아요. 효과도 90% 넘는다고 해서 다들 놀랐고요. 팬데믹 상황을 바꾸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이 백신들이 성공하면서 카리코와 와이스먼 연구가 그냥 논문 속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네. 그리고 mRNA 기술 자체를 뭐랄까 변방에 있던 기술에서 완전 주류 생명공학의 핵심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험실의 발견이 정말 세상을 구한 거죠. 10번째, 과학의 윤리. 팬데믹 속에서 기술은 누구의 것인가? 백신 성공은 정말 기쁜 일인데 그 이면을 보면 좀 불편한 질문도 남는 것 같아요. 이 혁신적인 기술, 이거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자금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상용화되는 과정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겼죠. 그래서 그 백신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나라별로 백신 맞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백신 불평등 문제도 심각했잖아요. WHO 같은 데서는 기술 좀 공유해라 요청했는데 기업들은 뭐 상업적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고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개발자인 카리코나 와이스만 교수 본인들은 기술이 좀 더 공익적으로 널리 쓰이길 바랐던 것 같은데 현실은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결국 이게 과학 발전의 그 눈부신 성과와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좀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팬데믹이 이 기술 윤리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11번째, 늦게 온 인정. 과학계가 두 사람을 돌아보는 방식. 카탈린 카리코 박사님하고 드루 와이스먼 박사님. 이 두 분이 노벨상 받기까지요. 글쎄 수십 년 동안이나 주류 과학계에서는 거의 관심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논문은 뭐 계속 거절당하고 연구비 지원도 번번이 끊기고. 맞아요. 특히 카리코 박사님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했다고 하죠. 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거의 뭐 해고 직전까지 가셨던 분인데 말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 우리 과학계 평가 시스템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뭐 실적주의나 또 굉장히 보수적인 학술지들의 그 높은 문턱 같은 거요. 그리고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연구는 좀 홀대하는 경향도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핵심 논문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최고 권위지가 아니라 이뮤니티라는 저널에 실렸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죠.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혁신이라는 게 꼭 정해진 길, 뭐 아주 유명한 저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팬데믹이라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이분들 연구는 더 늦게 조명받았거나 어쩌면 영원히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참, 정작 두 분은 이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굉장히 담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는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아니다. 그냥 오랜 실험 결과가 때를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얻은 성공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도 저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자, 그래서 12번째, 다시 실험대 위로 백신을 넘어서 이제 다양한 질환 치료로 나아갔다는 건데요. 코로나19 백신 성공 이후에 이 mRNA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찾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백신 개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암 환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몸속에서 스스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조하는 그런 연구에 바로 뛰어드셨죠. 와, 그건 정말 단순히 전염병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질병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코 박사님은 이제 바이오엔테크를 떠나서 고국인 헝가리로 가셨고요. 거기서 다시 기초 연구에 집중하고 계시고, 아, 헝가리로 돌아가셨군요. 네, 그리고 와이스만 박사님은 펜실베니아 대학에 남아서 신경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연구 범위를 계속 넓히고 계십니다. 야, 정말 한 시대의 영웅 이런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과학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네요. 노벨상을 함께 받으셨지만 그 성공 이후에 각자 다른 길을 걷는 모습도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13번째 두 사람 두 길, 카리코의 유럽 귀향과 와이스맨의 미국 활동. 카리코 박사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로 돌아가셔서 자국의 기초과학 발전에 힘쓰고 또 젊은 과학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이랄까요? 반면에 와이스먼 박사님은 미국에 남으셨어요.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소 책임자로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된 그런 다학제적 연구를 이끌고 계시죠. 아, 규모가 더 크군요. 네. 그리고 국가 방역 정책에 자문을 하기도 하고 또 백신 접근성이 좀 낮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등 뭐랄까 글로벌 공중보건에도 계속 기여하고 계시고요. 활동하는 대륙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두 분 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룬 과학적 성과를 어떻게든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결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공통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뭐랄까 다름 속에서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학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목표는 같으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연구가 남긴 가장 큰 영향, 유산은 무엇일까요? 14번째, mRNA 혁명의 유산, 백신 이후의 생명과학 패러다임. 이게 단순히 기술 하나가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서 생명과학 분야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유산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백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바이러스 조각을 몸에 직접 넣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네, 우리 몸의 세포가 직접 항원을 만들도록 일종의 설계도, 즉 mRNA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둘째는 그 적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장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들인가요? 암이나 희귀유전 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같이 이전에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영역들까지 치료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힌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이게 바이오 산업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청난 투자가 이 mRNA 기술 분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이나 또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교과 과정에도 포함되고 있죠. 정말 뭐 하나 빠짐없이 전방위적인 변화네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mRNA 기술이 과학을 다시 희망의 언어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희망의 언어. 네. 팬데믹이라는 정말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인류가 과학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과학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와, 의미가 정말 깊네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분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탈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스몬, 이 두 분의 여정은요, 단순히 mRNA 백신 개발 성공, 이야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실패와 또 주변의 무시 속에서도 자신의 연구에 대한 믿음, 이걸 잃지 않았던 정말 끈질긴 인내의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두 과학자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고 또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라는 결과물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과학자로서의 어떤 윤리 그리고 신념,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질문을, 당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상으로 AI에서 마구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부각시키는 노벨상 세계 채널이 제공하는 2023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 카탈린 카리코와 드루 와이스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